안녕하세요. 아카마의 한준영입니다. 세카스에서 발표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점심 전이니까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업 인프라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있었던 기업 인프라들은 이제 베어메탈을 지나서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처럼 굉장히 다양한 환경의 이제 인프라로 발전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한 환경을 아우르는 보안 체계가 필요해졌었고 또 다른 것은 팬데믹을 통하면서 많은 해커들이 기업들의 데이터를 노리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보안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화두가 됐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가트너나 포레스터, 그다음에 NST 쪽에서는 조금씩 다른 양상의 지로 트러스트를 말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가트너에서 말하는 지로 트러스트는 아무것도 믿지 말고 검증해라 라는 형태. 그다음에 암호화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포레스터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그다음에 실시간 탐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NST 같은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을 따로 만들고 그쪽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고 모든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들은 그 검증된 곳을 통해서 가도록 그렇게 이제 말하는 지로 트러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자세히 보면은 모두의 골은 동일해요.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자산들에 대해서 보안을 향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기업 보안 같은 경우에는 디도스와도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약간 좀 알록달록 이쁘게 생기긴 했었는데 저희 아카마이 커넥티드 클라우드 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격들에 대해서 상위 1000개를 모아서 이렇게 플로팅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플로팅을 하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싶었던 것은 다양한 공격에 대해서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이런 식의 세 가지의 커다란 축으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보면 지속 캠페인이라고 해서 지속 오토메이티드 된 툴을 통해서 해커들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시도를 하는 것이죠. 이 오토메이티드 툴을 활용한다는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해커들이 노리는 것은 기업의 데이터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의 데이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캠페인이다 보니까 뭐 단기간, 뭐 10일, 한 달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시도들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단기 캠페인이라고 해서 한 10일 정도 있는 공격 기간을 두고서 행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기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데이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되지 않은 해커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공수를 들여서 공격을 행하는, 그리고 그 기업의 데이터를 탈취하려는 이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빅뱅이라고 해서 공격의 길이는 하루나 이틀을 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번 퉁 때린 다음에 랜섬을 요청하는 이런 형태의 공격이 그런 빅뱅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단기 캠페인의 사례를 보면 이거는 단 일주일 동안에 단일 고객한테 발생을 했었던 공격이었었고, 위에 보이시는 색깔 있죠? 여기 보시면은 IP12까지 있는데 원본 서버의 IP를 전부 다 확보를 하고 단기간 안에 모든 원본으로 공격을 행했습니다. 보시면은 테라급부터 시작해서 뭐 기가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공격들이 자행을 하게 됐었는데요. 한 14가지의 다른 형태의 공격 메서드를 활용을 해서 기업 데이터를 탈취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었었죠. 그래서 보면은 디도스 역시도 이제는 지능형 디도스라고 말을 합니다. 보면은 랜섬 디도스, 아까 말씀드렸던 빅뱅 캠페인 있죠. 한 번 딱 때리고 랜섬을 요청하는, 보통 보면은 이런 해커들은 10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10대 친구들이 기업을 향해서 저런 시도를 하고 만약에 페이아웃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보다 ROI가 더 좋은 건 없겠죠. 구글링을 했었을 때 요즘에는 디도스 에서 서비스라는 것도 있는데 대략 하나로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면은 특정 기업에 대해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를 다운시켜주는 그런 서비스 역시도 행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10대 친구들이 기업향으로 그런 시도를 했었을 때에 그리고 페이아웃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디스트리뷰티드 리플렉션 공격이라고 해서
이제 1대1의 이런 리스폰스가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그리고 증폭과 그 다음에 특정 조건 안에서는 루핑을 돌 수 있는 이런 공격 역시도 성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악랄한 형태가 바로 이런 APDOS라고 하는 형태예요. B2B 기업을 공격을 하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한테 침투를 해서 전부 다 럭을 거는 것이죠. 그러면 중간 단계에서 침투가 됐었던 그 B2B 업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그리고 공격의 대상이 한 번의 공격으로 굉장히 수많은 기업들을 노릴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해킹 그룹들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어요. 처음에 보면은 DDoS for Bitcoin이라고 해서 DD4BC라고 하는 저 업체가 처음으로 랜섬을 비트코인으로 요청을 했었던 그런 해킹 그룹이고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예전에는 기업이나 그 산업군을 노렸다 그러면 이제는 정치적인 색깔을 띠면서 국가 간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공격을 하고, 만약에 특정 대표적이죠. 여기 보시는 콘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표적인데, 작년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시도가 됐었을 때 콘티 그룹에서는 성명을 냈어요. 우리는 러시아 정부를 지원한다, 지지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슈가 많았었죠. 그 안에는 러시아를 지지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콘티 그룹에서 활용하는 툴이라든지 공격 메서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트위터로 리킹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귀신이라고 해서 한국 기업들을 노리는 그런 행태였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그 특정 나라,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보이시는 레빌이나 아니면은 라자로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에서 활동하는 그런 이제 그 해킹 그룹인데, 저쪽에 말웨어를 본다 그러면 특정 언어를 회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사람일 경우에는 그 말웨어가 깔리지 않도록 굉장히 지역적인 이런 공격 성향을 띠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URL 자체에다가 협박 메시지를 쓴다든지 메일을 써서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팬데믹 기간에 특정 기업에서 나는 CEO고 HR 헤드인데 팬데믹 기간에 당신들의 건강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싶으니 괜찮으면 요 링크를 눌러라라고 속여서 이제 정보를 빼내가는 이런 시도들 역시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시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게 이런 두 가지의 기법이에요. 실질적으로 팬데믹 때 가장 많이 확인이 됐었던 공격 기법이기도 합니다. 호모그라피 어택이라고 하는 건데요. 호모그라피 어택은 이쪽을 보시면 돼요. 한국어랑 다르게 시릴릭 언어라든지 라틴 언어, 그쪽은 공통된 활자들이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교집합 지역이 있죠. 이 공통된 활자를 활용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사람 눈으로는 다른 활자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활자를 가지고 뭔가 도메인을 만든다든지 했었을 때에 굉장히 큰 임팩트가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카마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의 이름을 다른 이쪽에 안에 있는 여기 A가 있죠. 다른 형태의 그 캐피탈을 가지고서 도메인을 만들었었을 때에 실제 아카마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싱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알고 보면은 이렇게 각각 그 언어마다 유니코드 헥스 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시스템상에는 당연히 다 아카마이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구나를 알 수 있겠지만, 사람의 눈으로, 특히나 저희가 모바일로 활용한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겠죠. 알아보는 것은. 저런 형태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됐었고, 또 다른 공격은 스테가노그래피 어택이에요. 스테가노그래피 어택은 이미지 안에다가 정보를 숨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브라우저가 이미지를 렌더링 할 때는 여기 보이시는 이런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 SOI 그다음에 EOI라고 하는 여기가 시작과 끝이거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브라우저는 렌더링을 해서 이미지를 보여줘요, 사람들한테. 그 이후에 나오는 정보들은 어떠한 것이 있어도 무시를 합니다. 따라서 사람 눈으로 역시 차이를 못 느끼겠죠. 이 기법이 예전에는 북한에서 남한에 있는 간첩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보낼 때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 안에 스크립트를 넣어서 눌렀을 때, 즉 이미지를 클릭을 했었을 때 스크립팅이 돌면서 내 정보를 빼가지고 나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발견이 됐었죠. 가장 언론에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소셜 미디어
회사에서 공유 버튼 있죠. 그 안에서 이게 발견이 됐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역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었었죠. 또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58% 정도가 내가 사용하는 비밀번호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밀번호와 기업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그 말은 특정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을 정보를 털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기업의 액세스까지도 탈취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처음에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활동을 옮겨가면서 그 해킹 그룹들은 그런 사람들의 뭐 어카운트라든지 이런 탈취를 위해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격의 패턴을 보면은 그런 미디어 업체 아니면 게이밍 업체 쪽으로 공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다른 산업군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의 그 그래프를 참고를 해본다 그러면 대략 팬데믹 전과 이후와 저런 크레덴셜 스터핑 어택이죠. 비밀번호와 패스워드를 대입해보는 저런 시도들이 16배 정도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기업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취약점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멀웨어를 깐다든지 크레덴셜 스터핑을 활용한다든지 계정 탈취, 피싱, 뭐 액세스 브로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크웹에서 살 수도 있고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악의적인 내부자를 활용하는 것 아니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뭐 이렇게 액세스를 권한을 얻는다든지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보안 파라미터라는 거는 이미 붕괴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콘티의 사례인데요. 콘티 쪽에서 그 콘티 그룹하고 반대 성향을 가지는 이제 러시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친구들이 이 위에 있는 실제 계정이에요. 트위터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컨틸릭스라고 하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을 쉐어를 하면서 와해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싱이라든지 패스워드 게싱, 그 다음에 취약점, 이메일을 통한 malware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업의 커맨드 앤 컨트롤을 심고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를 받고 행위동을 하기 위한 전초전에 불과해요. 따라서 이 각각에 대한 보안 적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이쪽 지역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파괴한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따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인크립팅을 시킨다든지 그걸 D-Day를 정하는 거죠. D-Day가 딱 됐었을 때 이 마지막 가장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격을 띠고 있고 이게 콘티가 말을 했었던 그런 공격 방식이었어요.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콘티에서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공격 기법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 EDR을 우회를 해서 그 링지로 권한이 시스템의 가장 높은 권한이거든요. 그 권한을 활용을 해서 특정 OS에서 돌고 있는 툴로서는 전혀 탐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침입 방법 역시도 콘티에서는 활용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중간 버틀넥 부분, 레터럴 무브먼트에 굉장히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 크리스마스를 전부 다 힘들게 했었던 로그4j부터 뭐 스프링풀쉘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었던 컬러니얼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솔라윈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백악관에서는 작년 1월 달에 이런 오픈 소스에 대한 vulnerability의 책임이 누구한테 과연 있어야 되는 거냐? 왜냐면 오픈 소스잖아요.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취약점이 발견이 됐었을 때 누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했었고 아카마이 역시도 참여를 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가시성, 그 다음에 억제력, 만약에 침투를 했다 아니면 취약점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했었을 때의 억제력, 그 다음에 정보 공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아까 전 스피커분들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해커들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요. 저희는 막는 입장이잖아요. 막는 입장에서는 실시간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알려지면 안 되니까.
공격자들은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이 공격은 안 먹힌다, 저 공격은 먹힌다. 이거를 계속 우회하는 거를 방법을 쉐어해가면서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고, 막는 입장에서는 그게 보안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자기들의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쉐어를 하지 않다가 로그4j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쉐어가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그리먼트를 맺었던 게 저런 전 세계적인 취약점이 발견이 되고 공격 시도가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정보를 쉐어해서 모든 고객들을 막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죠. 이후에 저런 오픈 소스의 취약점 이후에 불과 한 2주 후에는 역시 미 정부에서 그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미 정부 산하의 모든 정부기관들은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꾸리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작은 영문으로 대략 한 100페이지 가까운 그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중요성,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횡이동이죠, 한국어로. 횡이동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억제력, 격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서술이 됐었습니다. 사실 저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얘기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컨셉 자체를 많이 못 잡으세요. 근데 제로 트러스트라든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배예요, 배. 저는 보통 고객분들을 만나면 타이타닉을 예를 들거든요. 타이타닉이라는 기업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배 안에 이렇게 세그멘팅이 되어 있잖아요. 세그멘팅이 되어 있다는 말은 특정 지역에 물이 만약에 흘러서 들어왔었을 때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격리를 하고 그 특정 방만 이제 물에 차고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기업은 계속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세그멘테이션이거든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세그멘팅이 완전히 실패를 했었어요. 거기다가 지로 트러스트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어길 수 있는 폴리시는 다 어겼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잭이라는 친구는 도박으로 티켓을 샀죠. 그 티켓은 3등석 티켓이었어요. 3등석 티켓을 가지고 이제 다른 1등석에 있는 분들하고의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1등석 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길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 폴리시는 그 잭은 전부 다 어기면서 돌아다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서 만약에 물이 들어왔었을 때 문 위에 센서가 있고 여기는 1등석, 그다음에 강아지, 고양이 뭐 그렇게만 지나갈 수 있다라는 폴리시가 있다 그러면 뭐 쥐라든지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가 들어오고 다른 칸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탐지하고 차단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기업은 그렇게 가라앉지 않았을 거예요. 보면은 키사에서도 말하는 게 사실 공격을 100% 막는 거는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을 100%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새로운 취약점들이 나오고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침투가 된다 하더라도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타고 있는 타이탄이라고 하는 기업은 원활하게 항해를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세그멘팅을 적용하고 안 하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특정 이제 멀웨이를 감염을 당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단말을 전부 다 이제 퍼졌던 이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오른쪽 같이 만약에 세그멘팅이 적용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말웨어가 적용됐었던 단말 하나만 격리가 시키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이 사례가 동일한 사례입니다. 이건 실제 사례인데요. 이 회사의 직원이 단말이 말웨어에 감염이 되고 감염되자마자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기업의 에셋에 전부 다 퍼뜨리기 위한 시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저걸 알고 저희 쪽에 의뢰가 왔었고 저희가 이제 차단하고 격리하고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차단하고 격리를 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했었던 사례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아까 말씀을 전 스피커분들도 해주셨던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역시나 저희 쪽에 의뢰를 왔었었고 비지빌리티를 위해서 에이전트를 깔고 저희는 깔아서 만약에 에이전트를 깐다 그러면 비지빌리티를 확보하고 차단까지도 할 수가 있고 에이전트가 없다라고 하면은 비지빌리티 밖에 제공을 못해요. 그래서 비지빌리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딱 그 비지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렇게 비주얼라이징을 했더니 CNC 서버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셋들이 정보를 보내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격리하고 차단을 해서 안전하게 피해를 최소화했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보면은 로그4j 건이에요. 로그4j는 아시다시피 그 CV 번호가 할당되기 전부터 굉장히 인터넷상으로 스캐닝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었죠.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바로 이게 그 JNDI 구문들의 변조를 계속하면서 이게 바로 실시간으로 소통한다는 증거입니다. 해커들은 저런 변조를 하면서 계속 시도를 했었었고, 저희 같은 이제 보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막는 이제 그 메서드를 찾아가다가 나중에는 협력을 하면서 서로 공유를 하고 막았었던 사례가 바로 요 로그4j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단말에 대한 취약점이라든지 뭐 지금까지 있지 않았었던 공격에 대한 시도, 제로 데이 어택이라고 하죠. 저런 것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이렇게 비주얼라이징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레이블링을 시켜서 로그4j도 사실 알고 보면은 특정 아파치 서버의 버전을 이제 버전 안에서만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 말은 아파치 서버에 대한 패치의 적용만 하면 사실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 패치를 적용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또는 아예 버전 확인 자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런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도에 따라서 묶어놓고 시스템마다 그 다음에 버전 관리, 설치를 통해서 버전 관리 역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 뭐 1등석 사람들 아니면은 고양이 개만 통과할 수 있는 그 정책에 위반되는 것들이 있었을 때에 바로 막을 수 있는 저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차단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카마이 역시도 저희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카마이 커넥티드 클라우드 외에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부분들에 대한 인핸스먼트를 하거든요. 기능적인 부분.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지원하는 그 회사 역시도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가장 첫 번째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인수를 하면은 저희 스스로 적용을 해봐요. 그래서 아카마이 스스로 적용을 했었을 때 비주얼라이징을 딱 해봤더니 이렇게 350만 개의 내부 연결이 탐지가 됐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시스템과 프로세싱이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지의 판단도 힘들었었던 것이고, 역시 여기 보시면은 공격 표면의 감소가 99.93% 정도 줄일 수 있었었고요. 저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커넥션만 열어놓고,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액세스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액세스 권한을 전부 다 막았었던, 예전에는 한국 지사에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권한의 요청을 많이 해서 많은 권한을 받았었는데, 저런 것들이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도입하면서 한꺼번에 다 막혔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같은 경우에는 침해가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예가 공격 표면에 대해서 굉장한 축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버틀넥 부분에 대해서 횡이동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침해가 만약에 발생을 했었을 때 격리를 하고 억제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저희 쪽에서 직능형 탐지를 통해서 자동으로 적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차단 정책 부분, 그리고 보안 사고가 만약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영향도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이야말로 지로 트러스트를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 기업 운영자분들한테는 가장 먼저 고려가 돼야 된다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분 조금 일찍 끝냈거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